정치가 경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요새 그 민주당 전당대회 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말에 몰아봤는 미국이요. 한국 민주당 전당대회 안 봤어요. 못 봤네. 근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너무 재밌는데 보니까 해리스가 여론조사가 한 7%까지 앞서는 게 나왔대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컨벤션 효과 아닐까요? 컨벤션 효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관심도가 집중이 됐고 주목을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중도층에서 좀 많이 앞섰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것을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컨벤션 효과는 있구나. 공화당 전당대회가 곧 열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니, 또 전당대회는 했죠. 했나? 네, 트럼프는 그 총 맞자마자 네. 바로 전당대회 해가지고 그때 했어요? 대관식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전당대회 한 다음에 사흘 있다가 바이든 사퇴 뭐 그랬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걸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판세. 네, 아까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해리스가 중도층에서 38, 트럼프가 33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선거 자금도 더 많이 모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해리스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김진일 평론가님? 저는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되자마자 해리스가 많이 유리하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변수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봐야 되지만은 첫 번째는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매치업에서 바이든이 약점이었던 것이 해리스한테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것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고령 이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4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해리스는 지금 59살이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46년생이니까 몇 살인가요? 그러면 77세, 8세, 78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 이제 이쪽에 늙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젊어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중도층 확장 이슈가 있어요. 트럼프는 좀 어쨌든 중도층에서 조금 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이든이 더 싫으면 트럼프를 찍을 수 있거나 투표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상쇄되거나 오히려 이제 해리스가 유리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 지금 7% 포인트까지 차이 나는 거는 그거는 컨벤션 효과가 맞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초박빙으로 항상 이제 선거가 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도 경합지 이제 스윙 스테이트 중심으로 이제 되긴 될 텐데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해버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맞아요. 케네디 일가로서는 뭐 경천 동지할 그런 깜짝 그 동생이 그래서 글도 썼어요. 그래서 형의 결정을 무시해라. 우리 케네디 가문은 거의 저런 자식 둔 적 없다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재밌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참 양극단 정치가 미국도 정말 심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 여론조사에서 보면 공화당 지지자 95% 트럼프, 민주당 지지자 95% 해리스 지지. 그러니까 양극단에서는 그냥 다 자기네들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거잖아요. 역시 중도층 싸움이다. 그렇게 중도층 보여지네요. 싸움이다. 네. 두 분 분석이 일치하네. 우리 또 한국 정치 얘기해야 되니까 네. 우리 끝내주는 경제에서 미국 대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내일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미국 전당대회 유잼이었대요. 한국 전당대회 노잼이었는데 그 재밌었던 전당대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내일 꼭 라이브. 갔다 오셨어요? 미국 전당대 그분? 아니요, 저 한국에서? 유튜브로 모두 워치하시고. 아니 이준석 대표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죠. 아, 그것도 직접 한번 해야 되겠다. 참가했는데. 예. 아, 그것도 한번 해야 되겠다. 아, 민주당 전당대회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왔을걸요 아마? 아, 좋은 팁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꼭 초청할 네. 테니까 일단 라이브 계속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국 정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관심을 좀 많이 모았었는데 뭐 코로나 이재명 대표가 걸려서 연기가 된 상태죠. 이거는 여야 양쪽에게 어떤 상황인가요? 유리한 상황인가요? 불리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하고 싶어 하고 근데 하고 싶어하는 강도가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되게 하자고 한대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박정아, 이해식 이 두 라인들 활동 상황을 좀 지켜보니까 박정아 비서실장은 계속 좀 하자고 지금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럼 생중계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의제는 최상병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회담 자체가 무산될 것 같다? 일정상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수요일 날 퇴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걸렸다고 저렇게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좀 다른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좀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하고 싶으면은 좀 퇴원을 일찍 땡겨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안 하고 싶어 한다라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28일 본회의에 민생법안 처리하죠. 그 다음에 각 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 연찬에 가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30일 날 용산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랑 만천회동이 있대요. 그러면 9월 2일 날 본회의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날은 9월 1일인데 하루 있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야 지금 뭐 저희 상대당 나빠요 막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해서 지금 TV토론회 제안을 하면서 당대표회담을 하는 건데 일정상 보면은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여요. 28일 민생법안 처리하기 전에 양당 대표가 결단에 의해서 금투세 자 우리 합의했습니다 막 최상병 특검 합의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는데 28일 날 쟁점 민생법안은 처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일 날 쟁점 민생 법안이 처리되는 건 아니고 비쟁점, 덜 쟁점 민생 법안이 처리가 되겠죠. 쟁점이었던 예. 전세 사기 특별법 예, 뭐 하여간 뭐 예를 들면 뭐 구하라법이든지 뭐 민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쟁점이 덜했으니까 그런 거는 처리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쟁점이라고 하면은 최상병 특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금투세 그거는 어차피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게 빡빡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입원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저기 그 김문수 청문회도 오늘 열리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저거가 대통령이 아마 발표할 거가 유력해요. 그날이 될 걸로 유력해요 지금. 대통령 국정브리핑, 예, 국정브리핑, 예, 연금개혁 포함해서 그리고 그날은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이제 질문도 받는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기자회견처럼 진행이 되면은 모든 이슈를 다 빨아먹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금으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아마 그 1박 2일로 저기 워크샵 같은 거 갈 거고 막 그래서 이번 주가 거의 타임라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 말씀하셨듯이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뭐 안 될 수도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해야 되나 뭐 이제 이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그 공개적으로 생방송하면서 토론하자는 이거는 조금 약간 안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방금 어떻게 전에 보세요? 지금 네. 한동훈 대표 그 입장이 나왔는데 대표회담의 생중계 전제 아니다. 빠른 아, 시일 안에 그래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방금 전에 아. 발표를 했어요.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는 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 지금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아니, 국민의힘을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지금. 예. 오히려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약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여러모로 이제 좀 프레임을 바꿔보겠다. 여러 흐름들을 뭐 그런 거고 민주당이 하기 싫어한다라기보다는 굳이 해서 뭐해? 뭐 해서 뭐 하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의제 조율하지 말고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어떠한 뭐 조건이 없다라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당대표 회담을 하는데 최소한 자 1번 뭐 노냐고 2번 뭐 노냐고 3번 뭐 노냐고 그것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듣고 가야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낼까 그거는 해야죠. 그러니까 의제 조율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새로운 조건들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자 민주당이 막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인 그 법안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 최상병 특검법은 하지 말자는 거였거든. 민생 법안만 한 15가지 쭉 나열했어요. 한지아 대변인이. 그것만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TV 토론 얘기했단 말이야.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거지. 그 의제만 딱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다른 의도가 있으면서 저런 당대표 회담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나온 기사는 어쨌든 그런 조건 없이 일단 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방금 나왔어요. 아, 그러네요. 한 시간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TV 토론만 얘기한 거잖아. 아, 그렇죠. 예. 의제는 딴 거 이제 그럼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의제 같은 거는 이제 거기서 넣냐 마냐를 놓고 엇갈릴 수도 한동훈 있겠네요. 대표는 금투세 법안이라도 최소한 합의해가지고 이거 폐지, 연기 뭐 아니면 그냥 시행 중지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고 싶어 한대요. 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폐지까지 가야 되나? 완화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당내에 또 논란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이제 같은 무게인지는 모르겠으나 스탠스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한동훈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당내에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맨날 토론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딱 금투세 관련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책위의장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재정위 기재위 이제 의원들은 이거는 이제 원래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폐지보다는 개정안에 좀 더 이제 무게를 싣고 있다. 5천만 원 이제 공제를 1억 원으로 올린다라든지 이제 보완하는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딱 할 수 없으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럼 뭐 우리도 이거 협의해서 토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하려면은 저 최상병 특권 받겠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금투세도 해서 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 한동훈 안을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한동훈이 아예- 최상병 특검 우리 논의를 하고 여기에서 어떤 진전된 얘기를 내가 하겠다라는 거를 밝혀야지. 그냥 물밑 협상에서 실무 협상에서 이게 넌 얘기를 비춰줘야지 그래야지. 그럼 그래 금투세 얘기도 하지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게 성사되기는 쉽지는 않은 그림 같아 보이네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태업 아닌 태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2주째 지금 사라졌는데 휴가라고 본인은 사라졌다가 이제 또 지난주에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본인이 지금 공식적인 회의석상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한동훈 대표 마음에 안 들어. 그것에 대한 좀 완곡한 표현이 아닌가. 용산도 불편해하고 나도 불편해. 괜히 내가 엮여가지고 최상병 특검 합의 덜컥 해오면 내가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 싫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좀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추한 갈등이 원래 있었죠. 이게 윤한 갈등의 뭐 약간 미러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정책위 의장 뭐 바뀔 때부터 아니 근데 추한 갈등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추해 보이네요. 한추 갈등. 한추 갈등이라고 하자. 아 그러네요. 두 좋습니다. 사이는 원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톱 간의 갈등 네네. 아주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저기 일단 이 대표 회담에 대해서는 이게 두 분 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결론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전 카드라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정브리핑, 연금개혁안 여기에 대해서 좀 두 분 의견을 여쭤볼게요. 아니 이게 반전 카드가 될지 폭탄을 또 던지게 될지 저는 폭탄일 것 같아요. 무책임하게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개혁 해야죠. 의대정원 확대해야 됩니다. 근데 치밀하게 플랜을 짜가지고 의료계의 반발 최소화시켜서 후유증 최소화하고 부작용 최소화해서 단기간에 확정을 해서 의료개혁 의대정원 딱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던져만 놓고 전공의들 복귀해 의사 파업하지 마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국민연금 개혁 뭐 의료개혁 교육개혁 뭐 노동개혁 이런 것들도 그냥 화두만 던져놓고 본인은 또 남을 나라 따라와 안 따라올 거야 뭐 마음대로 해 이런 무책임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좀 차라리 이런 개혁안 발표를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겁이 날 정도예요.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하지 마십시오. 좀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못 하실 것 같아서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많죠. 김준일 대표님, 김준일 변호사님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칼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8월 22일에 그 이기용 논설 실장인가 이분이 동아일보. 제목이 뭐냐면은 용산의 미세한 변화의 바람, 윤석열 리더십 바뀔까 이게 메인 제목인데. 뭐 술 안 마시고 그런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부제가 뭐냐면은 버럭 경로 사라지고 술도 삼가해. 그래서 술을 삼가하는 것이 굉장히 큰 뉴스가 지금 전가에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이제 용산 쪽에 언론 플레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뭐 찌라시도 그렇고 여러모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술을 자제하신다. 맨날 술 먹고 뭐 제가 들은 것도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관저로 누구 불러가지고 술하고 폭탄주 10잔 먹었네 안 먹었네 막 이런 거 맨날 공식적으로 몇몇은 제가 확인도 했어요. 잠깐 폭탄주 10잔은 술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기용 실장이 지금 10잔을 줄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잔에서 10잔으로 줄었다. 30잔은 좀 오바고 한 농도가 중요하니까. 한 15잔에서 진짜 많이 드시면 20잔까지 드셨다. 30잔은 아주 이례적인 날이고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 운영에 굉장한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다. 술을 삼가하면서 그런 얘기, 의혹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지금 목요일이 유력해요. 사실상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저는 용산 출입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지 먹어도 상관없는데 목요일 날 한다고 해요. 엠바고 깨고. 뭐 엠바고 깨든 말든 나는 알 바 아니고, 목요일 날로 지금 잠정적으로 돼 있는데 그날 굉장히 많은 거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연금 개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개혁안도 공개를 하지만은 질문을 일단 받겠다라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그럼 기자들이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물어볼 테고, 뭐 별거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이번에 뭐 또 그거 그러네요. 무혐의다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뭐 중간에 이제 그게 바뀔지 어떻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질의응답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 그러면은 이제 자신감 있게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자신감 뿜뿜이다. 자, 그러면은 술 줄였고, 술 줄였고, 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서 지금 기자들한테 직접 받겠다고 하고 격려도 안 하시는 상황. 그런 상황이 목요일에 국민들에게 비춰준다면, 그러면 전국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전이 될까요? 그냥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기자회견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안 밝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것, 무능력하다라는 것, 김건희 여사를 저렇게 보호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된 거잖아요. 만약 이때 여러 가지 노동, 교육, 연금, 개혁안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야당에 분명히 이건 법을 바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야당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러면 야당은 또 반국가 세력이라고 또 비판을 하고 규정을 하고 나를 따라라 이러한 리더십을 보일 것 같고,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검찰에서 무혐의 났으니까 입장은 어느 정도 밝히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장, 대리 사과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을 하면은 참모들은 엄청나게 준비도 많이 하고 기대감 많이 할 겁니다. 대통령 이거 하시면요 진짜 지지율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 국정 운영의 중심자로서 대통령님 위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막 이럴 텐데 안 될 것 같아요.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분위기 그런가요? 그런 용산 분위기는. 거기는 완전히 지금 막 이제 떠받들듯이 이러는 건데, 또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우리가 뭘 해서 뭐 할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하고, 또 어떤 부류들은 그냥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챙길 거 배려해 줄 사람 배려해주고 그냥 우리 챙길 거 챙기자,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무슨 내용이에요? 배려해 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예산과 인사로서 생색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참모들 어쨌든 인사권이 있으니까 공공기관장들 자기 뭐 친한 사람들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임명해주면 그 사람들이 뭐 나중에 고마워하겠죠. 그런 식으로 자신들과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챙겨야 될 사람들을 이번에 많이 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을 하고 예산도 이제 기재부에서 거의 다 태웠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챙겨줄 사람들 예산 미리 태워가지고 도움 주는 거죠. 아니 근데 대통령은 자신감 뿜뿜 넘쳐서 브리핑 하시는데 측근들은 그게 정치적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 자리 나눠먹기, 예산 나눠먹기 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망가졌죠. 이미 망가졌죠,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거를 떠나서 그냥 윤석열이라는 인간 자체가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율 이거 긍정 부정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평가가 한 60에서 65% 정도 나오잖아요. 그게 ARS냐 이제 면접이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냥 절반이 매우 못함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함이 보통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은 양 극단적인 데가 조금 적게 나오고 가운데가 두터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잘함, 뭐 어느 정도 잘함, 적절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못함, 매우 못함. 그러면 매우 잘함과 매우 못함은 이렇게 좀 적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양 기둥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작긴 하지만은 매우 잘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종교지 일종의. 그리고 이쪽은 50%가 매우 못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나머지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탈을 하려면은 태도를 바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바꿔야 되고 지금 뭐 당장 독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독도 팔아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냐고요. 그 영동대역 이거 뭐고 이런 거예요. 김건희만 어떻게 이렇게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이거를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하든 근데 그거를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끝까지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40을 찍으면은 대성공이다. 근데 그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게 또 막 글쎄요. 아니 뭐 지금까지 그날이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장 소장님께서 상대적. 해안을 주시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네, 야당이 뭐 못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뭐 그럴 수도 아니 그거는 있죠. 이미 야당도 지금도 못 하고 있어서 그 야당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ARS랑 전화면접이랑 다른데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국힘이 한 35% 나오고 민주당 29, 30밖에 안 나와요 지금. 갤럽이나 이제 MBS 조사 보면은. 그러니까 야당이 높지가 않다고요 이미. 그런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저 모양인 거는 대통령이 그냥 본인이 다른 데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대통령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도 줄이시고 화가 나도 참으시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책만 받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참모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대 개혁, 5대 개혁 이거 하기로 했던 거 그러니까 발표합시다. 저는 그런 술 거겠죠. 줄이는 거는 정말로 맞는지 모르겠으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일본에 그러면은 일본에 불편한 얘기 하실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대통령이다. 이 얘기에 친일 대해서. 프레임에 딱 갇혔잖아요. 뭐라고 하든 어떻게 그래서 뭐 이 독립기념관장에 이상한 뉴라이트 안 치고 뭐 뉴라이트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데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다 안 칩니까? 일제강점기와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국민이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집을 본인이 변화할 수 있냐. 이게 의정 갈등 지금에서 지금 막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응급실 22군데 갔다고 머리 맞아요. 찢어졌는데 머리 깨져가지고 맞아. 그거를 바꿀 수 있냐고. 고집을 부릴 수 있으니까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을 끊든 뭘 하든 그거는 박수 쳐 드리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엄청나게 비판적이긴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칼럼 나오고 하는 건 약간 태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래도 이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는 말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보수 세력 중에 있어요. 그래요. 저도 뭐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이 비판 많이 하지만 저는 보수가 완전히 폭망을 해가지고 다음번 선거 때 재기 불능할 정도로 망가지는 것은 좀 원치 않거든요. 제가 보수파를 비판하는 이유는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보수파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들 그리고 국민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뭐 민주당 정권 집권하는 거를 뭐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꾸 이제 자기 정화 기능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윤 대통령은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용이 없다. 이제 동아일보 압수수색이다. 그런 생각. 압수수색이에요, 이제. 봐보세요. 근데 그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을 보니까요. 청년들이 보험료를 조금 덜 내게 스케줄을 조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못 봤는데 내용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아직 목요일에 발표할 요거 거니까. 말씀하신 게 다예요 지금. 그러니까 덜 내고 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덜 내고 더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게 가장 맞아요.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어쨌든 많이 국민들이 일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연금 낼 사람들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내고 덜 받고 그래서 연금 고갈 기준을 시점을 늘리는 게 정답이지 덜 내고 덜 받는다. 덜 내고 더 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안이 대체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40대 50대는 더 내고 20대 30대는 조금만 더 내고 이렇게 지금 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 맞나? 방안이. 근데. 어때요? 근데 그게 정치적 효과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선 때 지지했던 청년층을 다시 결집시켜서 돌파를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윤영준 대표랑 저랑 이제 이 얘기를 한참 해서 그거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게 민주당한테 좀 더 곤란한 숙제를 던져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가 무책임하다고 했던 거는 작년 9월에 24가지 안을 국회에 던지면서 국회를 존중해서 그래. 언제부터 국회 그렇게 존중했다고 국회에 24가지 안을 던져서 최소한 저는 3가지 정도를 압축을 해줬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한 가지 안을 딱 가져왔는데 그 내용이 민주당의 주력인 지지층 주력인 4050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을 딱 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얘기하는 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30을 배려를 더 해야 되거나 이런 세대 갈등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거 가지고는 국민 용돈밖에 안 된다. 더 소득 보장을 하는 것을 방안을 막 강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복지위 보건복지위 이제 의원들이 지금 기자회견하고 그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주도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겠다라는 게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기류를 보면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부각을 하면서 본인들의 안을 좀 관철시키려고 해서 충돌은 벌어질 건데 어쨌든 전체적인 거는 2030은 조금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는 어려운데요. 2030이 민주당을 덜 지지하게 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우리 편 안 드는구나 계속 이런 우리 편 안 드는 거 어차피 2030은 약간의 이제 부동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덜 쟤들 4050만 챙기고 우리는 지금 홀대 안에 이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던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그거가 유효타 있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법안과 규정을 고칠 때 조금 더 대통령실에서 보내온 안보다 청년층을 위하는 그 안을 뭐 0.5%나 1%라도 더 높여주면 그러면은 청년들이 어이구 우리 민주당 지지해야 되겠네 이러지 않을까? 같은 논리면? 그래서 난 적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난 적어가지고 뭐 청년층들이 뭐 윤석열 싫어했는데 맞아요. 아이고 우리 연금 덜 내게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네요. 우리 대통령 지지합니다.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제 나온 이 얘기도 있는데 이건 회심의 카드 아닐까요?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 이거는 보수층도 잡고 공휴일을 원하는 직장인도 잡고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저. 반대합니다. 어차피 아니 못 쉬어요. 두 분은 노동자가 근로자가 아니시죠? 어차피 못 쉬어. 방송국 놈들 왜 쉬지 않는 거야? 방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뭐 특집 편성하고 정규 방송 안 되면. 근데 이게 가장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그냥 하나씩 더 툭툭 던져주는 거 불만이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냥 용돈이나 더 줄게 막 이런 것 같아요. 3월 30일 날 공휴일로 지정될 겁니다. 내년에. 3월 30일 무슨 날이죠? 의사의 날입니다. 의사들 반발하고 마음이 이제 알았어 임시공휴일 지정해줄게. 9월 7일도 제가 보면은 임시공휴일 지정될 수 있어요. 9월 7일은 무슨 날이에요? 유엔이 정한 푸른 하늘의 날이에요. 푸른 하늘? 네. 푸른 하늘 그냥 감사하잖아요. 하늘 그냥 이렇게 날 더운데 맑은 하늘 보고 푸른 하늘 보면 좋잖아요. 하늘은 투표하진 않잖아요, 근데. 안 해도 그냥 그날 하루 놀게 해주면 푸른 하늘 보면서 국민들 쉬라고. 저는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평론가들이 비판 많이 하잖아요. 평론가의 날을 기념일로 한번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그러나 평론가들이 그날- 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날은 평론가들에게 방송 안 하더라도 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좀 용돈도 좀 주시고 그런 평론가들이 비판을 좀 덜 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게 다른 날도 아니고 보수라는 분이 저렇게 국군의 날 쉬는 거를 반대하면은 진짜 보수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의심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냐면 최상병 특검법 하면서 군인들 민심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념일 공휴일 지정 안 해주시고 최상병 특검법안 받아들이셔가지고 왜 그 젊은 청년이 왜 그렇게 사망하게 됐는지 순국하게 됐는지 그거나 좀 밝혀주세요. 많은 국민들은 그걸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장 소장님 일관되게 이런 뭐 잔재주 전략 이런 거 통하지 않고 안 돼요. 핵심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그럼요. 최상병 특검, 뭐 가족의 뭐 비미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된다. 아빠는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요?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는데 용돈 알았어, 10만 원 미안해. 올려드릴게요, 뭐 이런.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본질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뭡니까? 예, 그 수사심의위원회. 에이. 그래서 이원석
수사 무혐의 종결됐잖아요. 무혐의 종결되는 것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에 회부를 했네요. 저는 회부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회부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심의를 하고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해서 견제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도 만들고 민간의 의견을 들어서 강제성은 없지만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론적으로도 조금 말도 안 되게 뭐 기소를 한다든지 말도 안 되게 기소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견제하는 장치로서 이제 만들었는데 15번인가 열렸을 거예요. 15번. 예, 15번이 열렸는데 대부분 검찰하고 의견이 다른 적이 없습니다. 11번. 예, 대부분 다른 적이 없고요. 11번이 검찰 검찰 의견이 의견대로. 같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예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 2020년이었나 그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마라. 이재용 기소하지 마라라고 했던 건데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 승계 작업과 관련 뭐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검찰에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검찰의 의견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특히 같은 분위기에 저는 압수수색에서 구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사심의위에서 강력하게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뒷조사해가지고 날려버리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위원들도 사실 좀 겁을 먹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어떤 분들이 그 위원을 하는 거예요? 법대 교수, 뭐 시민사회단체,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독립적인 분들이.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로또 추첨하듯이 이제 이게 1군에 군이 있으면은 뽑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는 거라서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데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실제 제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이거 공개는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은 글쎄요. 기본적으로 그 법대 출신 법조인, 뭐 법대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검찰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법조인들은.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없겠고 만약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진보 성향이면은 그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절반 이상의 과반이 돼가지고 그거를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면죄보다 요식행위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 가야 된다라는 야당의 주장은 매우 거세질 것이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의견 의미 없다. 뭐 해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뭐 강제적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수사심의에서 그렇게 결론 내렸네. 알았어. 그냥 끝. 그거잖아요. 강제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재수사를 지시해야죠.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근데 재수사는 못하고 그냥 최소한 면피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하겠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면죄부 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멋있게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근데 지난번에 방송 나오셨을 때 그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 그 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과연 윤석열의 길을 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수사심의를 통해서 그 길을 가보려는 권력에 저항하는 검찰총장의 모습? 그런 생각은 없을까요? 그럼 그만뒀어야죠,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이 이제 9월 15일까지 임기 채우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 뭐냐면 나는 임기 맞춘 검찰총장 그 이미지만 주고 싶어. 다른 건 그냥 그때 여러 가지 멋있는 말 했으니까 그건 또 역사의 기록 남을 테니까 나는 또 검찰 후배들 눈치도 보고 또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겠다. 눈치 보는 검찰총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려면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하나는 좀 더 똘끼가 있어야 되고요. 똘끼. 예. 그러니까 좀 고집, 신념 이렇게 좀 그렇게 하세요 좀. 지조! 현직 지조! 대통령이 그렇다는 말씀으로 뭐 꼭 제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지 저렇게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단과 똘끼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고 하나는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그러면은 이원석을 지지한다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검찰 제가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프로스 뭐 이런데 이거 글 하나 올라오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원석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임기 채우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럴 배짱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검찰 내부 게시판이 문재인 정부 때는 엄청 시끄러웠었죠. 아니 이번 정부에도 검사 탄핵한다고 하니까 검사 탄핵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저는 검사 탄핵이 좀 무리수가 있다. 왜냐면 이게 법으로 아니 그러니까 명백하게 불법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의혹만으로 하는 거는 약간 무리수가 있다라고 비판도 했지만은 난리를 쳤어요. 누가 우리 어떻게 수사하냐 그 난리를 치다가 폰 상납까지 반납까지 하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할 때 뭐 누가 한마디 했습니까? 그냥 검찰은 그런 조직이에요, 그냥.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한테 저 상당히 고마워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황제 검찰 조사를 받은 거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피의자들에게 하나의 선례가 되고 예외가 되고 기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피의자 인권 향상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에 갔다 왔는데 택도 없더라고. 나는 앉혀놓고 막 이러고 앉아가지고 검찰 또 갔다 오셨어요? 3시간 동안 잘못 좀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잘못을 해? 저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냥 꼬치꼬치 캐먹고 막 인상 쓰고 막 휴대폰 좀 보려고 그러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막 이러고. 검사 휴대폰 압수는 안 하셨어요? 아니 검사도 아니고 옆에 검사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수사관이 이렇게 보고 검사가 나중에 잠깐 오라고 막.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한테 실망했습니다. 아니 조국 대표는 그때 인터뷰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청은 안전하지 않으니 이제 앞으로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지 않겠다. 나 지검에 갔다 왔는데 지검으로. 그럼 나 생명 위험. 조국 대표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의 어떤 강단과 사회적 지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조국 대표는 어건데 뭐 농담 반 농담이지만은 검찰청 보안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보안상의 이유로 신변의 안전을 이유로 검찰청에 안 가고 부른 거잖아요. 조국 대표도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 검찰청 안전하다고 생각 안 해.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내 휴대폰 털면은 윤석열 정권 흔들 수 있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특검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잠깐 생각한 건 수사심의에서 그래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이거 수사 다시 해야 된다거나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면 그걸 명분으로 국회가 맞는데. 특검으로 가는 게 아닌가. 무조건 특검 갈 거예요. 네, 무조건. 맞는데 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언급조차 안 할 것 같은데 일단은 10월달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그때 민주당 모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누군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때 좀 팍 터트릴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밝혀지게 되면은 아마 국민적인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론이 달려있는 거는 같은데 일단 그러한 돌발 변수가 없으면 그냥 야당은 하자! 여당은 안 된다! 뭐 이렇게 계속 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어요. 보니까. 극적으로 뭐 탈출구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니 특검은 어차피 합의가 안 돼요. 그래도 이탈표가 있으면은 저는 이탈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한 번에 될지 아니면 두 번에 될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탈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9월 12일인가 13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선고 받고 그러면은 이제 공범이 아니라 무슨 뭐였지 방조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무혐의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기소조차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는 거가 문제예요. 법정에 가서 무죄를 받으면 그건 능력이니까. 근데 기소를 안 한. 근데 검찰의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은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불기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도 불기소해 주세요. 불기소를 할 수 있는 게 기소 독점주의. 이게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누구는 그냥 기소해버리고 누구는 기소 안 해버리고.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메랑이 돼서 날라올 겁니다. 그럼. 제니퍼님 감사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평론 재밌다고 하시네요. 강지현님 감사드리고요. 대자화님 감사드리고요. 네, 춘식이조님, 김준일, 장성철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박상현님 이게 뭐지? 미남의 날 하면 김준일 평론가 쉬겠네. 우리도 같이 쉬어야 돼요, 장 소장님. 미남의 날. 우리는 빼고 김준일 평론가만 쉬. 박상현님 감사합니다. 네. 다 가스라이팅 당했어 지금. 지금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 이게 메시지의 힘인가 봐요. 얼굴 천재다 하니까 다 했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넘어가시죠. 일단 수사심의는 특검으로 가는 열차라는 민주당 얘기는 맞는 것 같고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두 분 어떻게 되는지 의견 좀 엇갈리시는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열리는데 이분 정말 인생이 드라마틱하시잖아요. 그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요즘에는 약간 좀 뒤로 물러서시더라고요. 아이, 그 말은 내가 그때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아이, 그땐 좀 과한 것 같고, 이렇게 뒤로 좀 물러나시는 것 같아서 사과 청문회가 좀 될 것 같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보여줬던 그것처럼 막 의원들하고 싸우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하락을 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점 맞는 이제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29점 맞았다고 이거 이 나쁜 놈 하고 막 두드러 패지는 않잖아요. 에이, 뭐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니 뭐 청문회 보고서 뭐 부적 합으로 채택이 되든지 아니 채택이 안 되든지 뭐 그러겠죠. 뭐 당연한 거고. 반국가 세력이 반대한다고 그러겠죠. 아니 근데 이제 김문수 제가 의원 뭐 그러니까 후보자 얘기 짧게 하면은 생각보다 본인이 그 경산노위 위원장 할 때 약간 노동계를 위해서 또 조용히 뭐 일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게 좀 민주당 쪽에서 제가 그 원로 쪽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각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하고는 각을 많이 세우고,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또 약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약간 그런 게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이미 뱉어놓은 말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수습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거기에 뭐 따라서 가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큰 변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김문수가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낙마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전국에 무슨 큰 변수. 어차피 그냥 약간 유인촌 장관하고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뭐 MBC 장악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김문수 장관 임명은 노동개혁을 뭔가 그래도 4대 개혁과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계속 밀어붙이겠다. 노조하고도 계속 싸우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국방장관도 최근에 바뀐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전선을 쫙 쳐놓고 국정브리핑에서 나는 이런 개혁을 할 거야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어요. 노동개혁은 어차피 그것들 중에서 노동개혁은 가장 입법사항이 많아요. 뭐 하나 하려면은 다 법을 고쳐야 돼요. 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뭐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이 목적이면은 뭐 이사들 갈아치우면 되니까 그거 하려고 온 사람이고,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뭐 대통령의 인사권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뭐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국방 이슈 중에서. 근데 노동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본인이 뭐 정부의 뜻에 받들어 가지고 주 100시간, 120시간 뭐 노동을 시키고 싶어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미 100시간 이상 하고 있어요. 예. 정부의 시책에 가장 잘 열심히 부응하는 사람이라고. 고소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제발. 며칠 전에 또 국민의힘에서 방심에 걸었던데. 아, 그만 좀 해, 그거는. 두 분 다 지금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 않네요. 우리 방송 큰일 났다. 사법 리스크 해소돼야 됩니다. 검찰님 무서워요. 오늘도 정말 유쾌하면서도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돌파구가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여야 대표회담은 타협을 극적으로 이룰 가능성은 높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심의는 별다른 결실을 못 이룰 것 같다. 대치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한 개도 없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매주 같은 내용인데. 희망적인 정치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오늘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